애초에 그곳에 있지 말았어야 할 다이버들과 그 다이버들이 범죄를 저지르러 왔다고 믿는 수사관들이 한데 모이면 답보다 더 많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상반되는 보고서들과 누락되었거나 서로 모순되는 세부 사항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하자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1960년대에는 냉전으로 인해 미국과 소련이 대륙간 타격 능력을 개발하도록 압박받고 있었습니다. 소련은 빠르게 지하 미사일 사일로를 건설하고 있었고 1960년 9월에는 리투아니아에 있는 플로우슈타인 핵미사일 기지라는 곳에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 이야기와 관련된 수많은 부정확성과 의문점들 중 첫 번째입니다. 한 보고서에서는 이곳이 한 동굴 잠수부가 목숨을 잃은 비극적인 사고 현장이라고 하지만 다른 보고서에서는 그 잠수부가 전혀 다른 나라 라트비아에서 사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플로우슈타인과 비슷한 군사기지에서 사망했지만 라트비아의 비노이드에서였고 그 기지도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습니다. 플로우슈타인은 박물관으로 개조되어 훨씬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플로우슈타인은 1960년에 건설이 시작되어 1963년에 공식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1978년까지 플로우슈타인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발견된 후에는 핵미사일이 또 다른 비밀 장소로 옮겨졌으며 이런 식의 숨바꼭질이 계속되었습니다. 소련은 미국이 알고 있는 시설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곳은 점차 방치되어 주변 숲에 거의 파묻히게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지하시설은 금속 절도범들에 의해 귀중한 자재들이 모두 뜯겨나갔고 이후 서서히 빗물로 채워지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에 리투아니아의 동굴 잠수부 3명이 이 시설에 대해 알게 되었고 깊이가 30m 약 90피트에 달하는 지하 벙커와 미사일 사일로를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11년 6월 12일 일요일 동굴 잠수부 비타스 빌카스, 소방관 아다스 지토바니슈스, 그리고 절친한 친구 리누스 유크타스는 오랫동안 잊혀졌던 옛 소련 미사일 기지를 탐험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장벽도 출입금지 표지판도 없는 그 장소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첫 다이빙에서 3명 모두 미사일 사일로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이빙 영상은 소방관 아다스 지토바니시우스를 추모하기 위해 유튜브에 업로드되었습니다. 그는 그날 두 번째 다이빙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영상에서 그날 나중에 아다스 지토바니시우스의 죽음에 기여한 실수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이 사일로 안으로 들어가면서 물에 로켓 연료만 없으면 안전하다고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어느 순간 그들과 함께 있지만 지상에 남아있을 한 여성이 다이버에게 다이빙 헬멧이 있냐고 묻습니다. 그는 그 질문을 웃어넘기며 집에 두고 왔다고 말합니다. 다이빙할 때는 밝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 상태가 좋지 않으면 다이빙 중 패닉에 빠질 가능성은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커집니다. 이제 동굴 잠수용 리디나 예비 실린더 없이 세 사람은 미사일 저장고처럼 보이는 곳을 지나 여러 방으로 이루어진 미로를 통과해 결국 발사 사일로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발사 사일로 아래 가장 깊은 방으로 내려가기 전에 한 다이버가 아래 깊이가 약 24m, 즉 79피트라고 말합니다. 지상에서는 얼마나 더운지 그리고 물속에서는 얼마나 추운지에 대한 농담이 오갑니다. 물은 때때로 바닥에 침전물이 휘저어지긴 하지만 대체로 꽤 맑은 편입니다. 그들이 아주 좁은 해치를 통과해 내려가면서 한 다이버의 컴퓨터가 잠수 깊이가 22m, 즉 72피트임을 보여줍니다. 가는 길 곳곳에서 날카롭고 뾰족한 금속 파편들이 보입니다. 아다스, 지토바니시우스, 비타스, 리누스는 수면으로 돌아온 후 눈에 띄게 행복하고 신이 났습니다. 그 환희는 오늘 두 번째 다이빙에선 곧 사라질 것입니다. 티타스 빌카스는 케이브 다이버 LT라는 웹사이트의 창립자입니다. 그는 여전히 동굴 다이버로 활동하며 여러 다이빙 커뮤니티에도 관여하는 듯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그 그룹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다스 지토바니시우스는 은퇴한 소방관으로 제가 알기로는 침착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이며 동료를 돕기 위해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리누스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그가 그룹에서 가장 경험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제 잠수를 자주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다이빙에서 아다스 지토바니슈스와 리누스는 경험 많은 비타스 없이 입수하며 아다스 지토바니슈스는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에 아다스 지토바니슈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측해야 했습니다. 현지 신문은 잠수부 익사 소식만 전했고 다른 정보는 없었습니다. 제가 찾은 한 웹사이트에서는 질소 마취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아다스 지토바니슈스가 30m 지점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알았고 질소 마취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온라인 기사에서는 경찰이 잠수부들이 고철을 건져가는 사람들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행간을 보면 경찰이 깊이 조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 그룹이 금속 절도범이라고 생각해 조사할 가치가 없다고 여겼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금속을 수집하러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금속을 물에서 끌어올릴 밧줄이나 리프트백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애초에 그곳에 있으면 안 되는 무단 침입자의 죽음을 조사하는데 단순히 관심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다이버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에 들어가 위험한 일을 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제 첫 추측은 시야가 나빠져 두 다이버가 서로를 놓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다스 지토바니슈스는 잠수복이 날카로운 금속에 걸려 찬물이 들어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을 겁니다. 실제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다스 지토바니슈스와 리누스는 이전과 비슷하게 시설에 들어갑니다. 또다시 헬멧도 예비 실린더도 동굴 안에서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라인 설치용 릴도 없이 그들은 미로 같은 터널 속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다이빙 이후 시야가 처음부터 약간 더 나빠졌고 두 번째 다이빙에서 더 많은 실트를 걷어차면서 시야는 더욱 떨어집니다. 시야가 더 나빠지자 두 다이버는 떨어졌습니다. 이제 시야가 나쁘고 좁은 통로에서 아다스 지토바니슈스와 리누스는 서로를 찾고 출구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줄 동굴, 릴과 라인이 없는 아이다스는 수색 패턴을 시작합니다. 노련한 소방관인 아다스 지토바니슈스는 한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한 방을 먼저 수색한 후 같은 방향으로 다음 방으로 이동하는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아다스 지토바니슈스는 친구 리누스도 곤경에 처해 있을 거라고 믿었고 이제 친구를 찾고 구출하기 위해 스스로 구조자의 역할을 맡았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스트레스와 차가운 물, 낮은 시야, 그리고 정확히 어떻게 나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때문에 그의 심박수가 올라가고 호흡도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가 방에서 방으로 헤엄치며 친구와 탈출구를 필사적으로 찾는 동안 그의 공기 잔량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라이너스는 탈출구를 찾아 나올 수 있었고 그가 혼자 나오자마자 비타스는 즉시 친구를 찾기 위해 미사일 사일로로 들어갑니다. 비타스는 결국 발사 사일로 아래 복잡한 터널 미로에서 30m 지점에서 아다스 지토바니슈스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탱크는 완전히 비어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차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본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